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이야기지만 한국도 돈을 엄청나게 풀겠죠. 그래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뛸 것 같습니다. 물가가. 그래서 그 뛰는 물가 속에서 자기네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테드 스미스 교수는 뉴욕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은 58세 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이 대부분 1년에 통화량 공급이 8%에서 10%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한 상장지수 펀드가 1년에 여러분들 한 12%나 14% 성장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통화 증가분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드 스미스 교수는 지나치게 다각화된 투자는 실질적인 부를 증가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 상장지수 펀드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테드 스미스 교수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우리 함께 한 겁니다. 이분입니다. 테드 스미스 지금 나이가 많이 됐을 겁니다. 은퇴하신 분 같아요. 그걸 지금 58세 때 깨우친 겁니다. 58세 때. 항상 자산을 운영할 때는 통화정발을 고려를 해야 된다. 강남 아파트가 많이 뛰었어. 지금 30억이다. 그럼 실질적 조사를 해보게 되면 통화정발이나 원화가치 하락을 고려하게 되면 다른 자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 테드 스미스 교수가 우리한테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테드 스미스 교수는 뭐 ETF나 이런 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데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일정 부분을 통화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그런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 그 내용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것은 샤프 비율과 관계없이 부의 정분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쉽게 풀이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여러분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부의 정분을 줄이는 거니까 실제로 부를 창출한 것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능가하는, 통화 증가율을 능가하는 특정 분야에 자본을 집중하는 것이다. 뭐 집중은 여러분들 너무 또 많이 하면 또 위험해지니까 어떻든 간에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병호 TV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뭐 잘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의 S&P 500의 500개 기업에 상장하는 이런 펀드는 그렇게 여러분 권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500개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500개를 투자하는 대신에 변동성은 줄어들지만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30개 기업에 투자하는 SCHG를 투자하게 되면 변동성은 조금 높아지겠지만 수익률은 한 2% 정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SCHG에 비해서 나스닥 100에 QQQM을 투자하게 되면 1% 내지 2% 또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VOO, IVV, SPY, 또 한국인들이 한국 상장 ETF나 미국 상장 ETF에서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을 많이 사는데 그거는 그렇게 썩 훌륭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별로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것을 볼 때 통념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고 왜 이러지 이렇게 따지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그냥 S&P 500 추종 ETF 사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플님께서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 SMX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SMX가 이런 수익률이 왜 좋냐.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고성장 분야고 더 중요한 것은 SMH가 이런 투자하는 기업이 26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500개 투자하는 데하고 이런 26개는 다른 겁니다. 테드 스미스 교수가 하는 것이 500개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500개 투자하면은 예? 변동성이 적어서 이러면 안심은 되는데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아진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걸 따져보지 않는 겁니다. SMHX는 SMH나 SMHX가 전부 다 여러분들 20몇 개 정도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통념을 깨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테드 스미스 교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예. 테드 스미스 교수는 이제 곧 새해가 오는데 투자자들한테 새해는 뭐가 중요할까 이분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테드 스미스 교수가 뭐 그냥 테드 스미스 교수가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4년 터울로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일론 머스크가 뜰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상당히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AI,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의 1등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마 테드 스미스 교수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괜찮을 겁니다. 2026년에는 고용시장은 상당히 좀 그냥 평균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에는 기술적으로 싱귤레리티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 해입니다. 낙관론을 가지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발생해 가지고 버블이 붕괴되고 항상 여러분들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항상 비관론자가 있죠. 비관론자에 서게 되면은 위험은 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못 버는 것 같아요. 비관론자를 하고 같은 쪽에 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오늘 테드 스미스 교수가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을 글을 유심히 보면은 진짜 얻을 게 많은 겁니다. 테드 스미스 교수가 극찬하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제임스 슬라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제임스 슬라빗이라는 사람이 거시경제, 그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거시경제에 상당한 일관을 갖고 있는 브릴런트 메스터니까 대단히 유능한 그런 메스터다. 대가다라는 뜻인 거죠. 특히 매크로 에코노믹에 대해서. 이 테드 스미스 교수가 극찬할 정도의 인물이면 이건 대단한 건데 이 제임스 레빗이라는 인물이 미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을 make everything clear 명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프레스톤 피시하고 롤렌스 레파드가 이미 지적했는데 이 제임스 레빗 씨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내가 잘 모르지만 마에스트로라는 또 표현을 쓴 겁니다. 제임스 레빗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 양반이 도대체 지금 투자가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여러분도 오늘 엄청난 아이디어인 겁니다. 거시경제와 다가오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 변환에 대해서 제임스 레비시 씨가 거장에 정말 뛰어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같은 지적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뭔가 하니까 제임스 레빗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메일을 받아보는 겁니다. QT is dead, Q is come. 미 연준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한 양의 돈을.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 수밖에 없다. 타이트한 여러분들 금융정책에서 금융 이지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0월 14일 날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돈을 줄이는 정책을 이제 종식하겠다. 미 연준이 may stop shrinking balance 지금 한 6조 7천 불 정도의 통화 공급을 9조 정도까지 올리겠다.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을 사고 야단이 난 겁니다. QT는 죽었고 QE가 오는 이유. 파월 의장은 몇 달 안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 뜻하는가 하니까 양적 퀀티티 타이트 양적 긴축이 곧 양적 완화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는 개별적인 그런 종목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전체 경제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이 10월 14일 날 지금 6조 7천 불 정도 6조 7천억 불 정도의 여러분들 통화 공급량이 9조 정도 늘어나는 부분을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인플레가 여러분들 만연하게 되면은 은퇴자들도 장기 저축을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주시고 이 제임스 레빗이라는 분입니다. 제임스 레빗이란 엄청난 내공이 있는 인물이 뭐예요. 이 업계에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파이낸스 가이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를 갚을 가능성은 제로 %입니다. 부채 가부화가 인플레 방어를 위한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을 계속해서 높이 끌어올릴 가능성은 10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이낸스 가이가. 제임스 레빗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운율이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 비를 막을 수는 없다. Nothing stop this rain. 그죠? 에릭 베이필드란 분이 돈을 내고 여기에 제임스 레빗의 이름들 거시전망을 받아보시는 분 같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글 같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유동성 부족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은행이 장기 채권이나 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고금리 정책 때문에 미실은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연준이 돈을 이름 수혈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라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은 금도 좀 사시고 비트코인도 좀 사시고 보험용으로서 이렇게 에릭 베이필드란 분이 이분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 글을 남긴 겁니다. 글을 남긴 겁니다. 글을 이렇게 우리가 2019년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은행 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같을 것입니다. 바로 달러 가치 추가적인 절하입니다. 보험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을 조금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맷 콜이라는 분은 이 기업인입니다. 기업인. 이렇게 여러분들 맷 콜이라는 분은 이 스트라이브의 CEO이자 체어맨인데 이분이 이름 또 극찬했습니다. 양적 긴축 정책은 이제 효과가 끝난 것 같고 양적 완화 정책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임스 레비 씨가 오늘 발표한 훌륭한 기사는 왜 은행 준비금이 연준의 충분한 수준 이하로 떨어졌는지 역레포 시설이 거의 고갈되었는지 그리고 자금시장 스트레스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 인색에 불을 붙일 때 합리적인 대응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들이 인쇄할 수 없는 자산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스트라이브의 이사의 면목이기도 한 제임스의 글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돈을 더 찍어서 낸다는 겁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100%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굉장히 귀한 정보입니다.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꼭 같은 일이 언제 생겼으면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여러분 은행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떼먹었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코비드 때 이런 예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최선을 노력을 한 겁니다.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게 된 거예요. 고금리가 이름 시작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뛰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 미실은 손실이 크게 많은 상태에서 자본을 이름 좀 더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름 자금을 구했는데 그게 이름 무산되면서 그 소문이 밖으로 이름 안 좋게 흘려가지고 뱅크런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돈을 떼먹어서 이름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좀 많은 미국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실현처럼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 뱅크런이 발생해가지고 회사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여러분들 대출이나 이런 것도 이런 어렵지만 장기 채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미 연준이 할 수 없어 이러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투자자들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현재 금융 시스템은 2019년보다 더 심각한 은행 위기에 진입하고 있고 연준의 양적 긴축은 은행 준비금 부족으로 인해 이미 효과적으로 끝났습니다. 미 연준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돈 인쇄기를 다시 가동할 것입니다. 돈 인쇄의 결과는 달러 가치 추가적인 절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투자 대응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실현 손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작은 은행들이 있죠. 미국의 상업은행들.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미실현 손실이 3,950억 불 정도가 됩니다. 3,900억.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 보면 아주 큰일이죠. 이렇게. 이게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여러분들 그 이후에 좀 문제가 됐는데 그냥 수면 밑으로 다 잠복됐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미실현 이익이 장기 채권이 내려가지고 미실현 이익이 막대합니다. 이렇게 4천억 불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액수가 엄청납니다. 미국 상업은행 부실 문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 연준이 돈을 찍어서 여러분들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로 제임스 레빗이라는 분이 간단한 여러분들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중소은행들이죠. 고금리 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갖고 있던 장기 국채나 장기 채권들이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미실현 손실이 급증 상태란 겁니다.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상태란 겁니다. 그죠? 고금리 정책을 써가지고 고금리 정책을 쓰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금리를 높게 하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수익률하고 여러분들 국채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한 개당 이런 100불을 샀는데 한 개당 60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40불만큼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상태인 겁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미실현 손실이 2023년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전부터 이미 미국 은행권의 매도 가능 증권 미실현 손실은 수천억에 달했습니다. 이런 손실은 주로 중소규모 작은 은행들 있죠. 중소규모 상업은행이 집중돼 그때 이런 두 개 무너졌죠.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또 하나 지역은행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 미실현 손실은 은행의 실질 자본을 잠식하는 잠재적인 위험이고 만약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해 은행이 갑자기 현금을 마련할 경우 이 채권을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 매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은행의 수지를 급격히 악화시켜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뱅크런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홀딩한 상태에서 돈을 수혈을 해줘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망하지 않도록 만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중소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고 있다. 불가피하다는 거죠. 연준은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고갈과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또 양적 완화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인해 은행 지급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니까 자본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치를 보존하는 데 유리한 그런 금이란 이런 가격이 막 뛰는 겁니다. 미실현 손실이 존재하는 한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거나 최종적으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고 양적 완화로 전환하여 은행 채권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주된 논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 심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큰 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 이름들 이야기가 좀 많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릭 엘드만의 최신 보고서지 않습니까?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제가 특히 이런데 이 그래프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거든요. 이게 2030년 시장을 전망한 자료지 않습니까? 여기서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이죠. 19조. 그다음에 토큰 시장이거든요. 16조. 그죠? 이 초록색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 푸른색은 이더리움 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장이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톰리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도 톰리가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를 운영하니까 뭐 개인적인 그런 이해도 관계가 되겠지만 톰리가 여러분들 미국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사람 가운데 그게 스마트하다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잘 하니까. 톰리의 비트마인 회장이 이더리움이 조만간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뭐 이더리움에 대해 깊은 조회는 없는데 이걸 보고 야 이게 그러면은 이 시장은 비트코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고 푸른색 시장은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겠구나. 이더리움 외에 뭐 다른 그런 솔라나나 리플이나 이런 것이 수혜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심은 이더리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 이제 톰리 비트마인 회장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대히트 작품 가운데 하나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여러분들 출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거의 표준이 이더리움이 되니까 지금보다는 시장이 좀 커지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이 자기는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것이 향후 5년에 10년 동안 가장 큰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톰리 회장의 베팅이 꼭 맞을 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가설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톰리 회장은 이렇게 베팅하는 겁니다. 5년 10년 안에 코인화가 진행돼 가지고 이더리움이 크게 성공할 것 같다. 여기 보면 톰리 회장 말이 뭐 너무 엉뚱한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이 16조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소액 정도를 이더리움에 배분할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고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받은 디지털 금을 원하시면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 회사들이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S&P 500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도 여러 자산을 함께 보유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S&P 500을 비롯해서 미국의 실물 주식시장에는 한 90% 정도 투자하고 10%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여러분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활동해 오신 분이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 ETHA가 이더리움 ETF입니다. 블랙록에서 출시한 암호화폐 시장의 최고의 위험 대비 보상 기회인가, 이런 것을 10월 17일 날 그린 겁니다. 여러분 꼭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죠. 내가 궁금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볼까, 왜 투자하게 됐을까. 이더리움이 점점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블랙록이 출시한 ETHA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가장 위험이 낮은 방법입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국민들이 재산을 여러분 축적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토큰화 테마에 힘입어 이더리움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분들 오늘 가격이 30불대인데 목표 가격대는 40에 49불대로 설정합니다. 만약 28불, 어제는 28불이었습니다. 28불 이하로 하락한다면 우리의 투자 논리는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릭 엘드만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아니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이 이렇게 커진단 말인가? 그럼 이 보고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며칠 전에 공병호 TV에서 레리 핑크 블랙록 여러분들 회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우리 지금 뭐 전부 다 토큰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톰리 여러분들 비트마인 여러분 회장이 이더리움이 조만간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의 포지션을 갖추는 것은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부가 이게 다 조합된다. 레리 핑크, 릭 엘드만, 톰 리,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야, 이게 토큰, 주식이나 뭐 채권인 것도 전부 다 토큰으로 만들겠구나. 그럼 토큰을 만드는 기반이 이더리움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력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게 됐을까? 여기 보시죠. 암호화폐는 저에게 좋은 투자였습니다. 초기에 진입한 것이 아니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 양반이 굉장히 현명하네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는가 하니까 2024년 1월 달에 블랙록이 IBIT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때부터 여러분들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저의 투자 경력 대부분에서 비트코인과 하위 코인들의 유혹을 멀리했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거나 USB에 담겨 쓰레기장에 버려질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공부를 했는데 돈은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립토를 연구하거나 관찰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크립토 인플루언서의 쓸모없는 말잔치에 저는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2028년 2019년에 라이프 애프터 구글 조지 길드의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필드의 책을 읽으면서 이더리움에 대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계속 마음에 남았고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중요한 개념임을 직감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들어간 사람인데 특히 여러분들 주목했던 것이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보가 2023년 6월 15일인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출시가 된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때 들어간 거죠. 20불대에 들어간 겁니다. 이 뉴스가 전환점이었습니다. 미스터 핑크에게 괜찮다면 내게도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정보인 거죠. 레리 핑크가 방송에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블랙록은 전부 다 채권부터 시작해 주식 전부 다 토큰으로 만들 겁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크립토 관련 뉴스와 소셜을 무시하고 저는 IBIT 비트코인 현물 ETF를 표준 기술적 분석과 세스트리안에 운영하는 크리톤에 특화된 리스크온 오프 기반 퀀텀 신호 시스템에 근거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분 모양이네요.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은데. 월가가 토큰화라는 키워드에 아하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이더리움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토큰화의 이름들이 효시인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해서 히트를 치게 됐습니다. 토큰화 자산 보관용 데이터베이스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거의 검증받은 것 같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좋은 가격에 약간씩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정말로 절묘한 무도술 한 수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격입니다. 암호화폐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결국 달러와 미국 국채를 떠받친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많아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많아질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많아집니다. 그 담보가 결국 미국 국채입니다. 이렇게 그 세계가 신세계를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가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 말 100% 믿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렇게 정보를 변별하는 것은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비트코인이 대장주지만 암호화폐에서는 이더리움은 살아남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토큰화 자산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더리움을 쓰는 현상이 최근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촉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토큰화 자산에는 기존 자산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그림, 건물, 클래식 카 콜렉션, ATM 주식 무엇이든 다 토큰화해버리는 겁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런 거래가 되도록. 아무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활동하려면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 필요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원조 클립토와 빅머니 클립토를 비교하자면 저는 원조 쪽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대신에 이더리움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또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올해 수익률입니다. 맨 위가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이 나스닥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S&P 500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푸른색이 비트코인이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더리움 투자에 선택한 수단은 예상대로 블랙록 ETF인 ETHA입니다. ETHA가 현재 30불인데 40일에 49불까지 상승할 것을 예상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IBIT. 올해 여러분들 보니까 거의 뭐 올해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IBIT는 13% 올랐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14.43% 올랐고 S&P 500은 13.30%. 올해는 뭐 거의 다 비슷하네 성적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스닥의 티커가 ETHA 블랙록이 출시한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아요. 2025년에 30불이었는데 지금 뭐 지금 오늘 30불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그죠?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허상으로 보았는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히트치는 걸 보면서. 대규모 청산 사태 등을 이유로 원조 크립토 쪽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이더리움을 통해 이들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실질 이자에 주목합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인정받는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전제하에 토커나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 같아요. 토커나. 그러니까 주식을 주식장 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전부 다 토커나돼 24시간 7일 동안 여러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출발점이 뭔가 하니까 릭 엘드만의 이 보고서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토커나가. 근데 레리 핑크 회장이 이런 방송에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가장 주력한 게 토큰 전부 다 토큰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두 개 시장에서 기회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소재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다 여러분들 연구주제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서울 아파트 뭐 똑똑한 한 채만 가지면 대박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별로 안 따져보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서울 아파트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어떤 사람 보면 뭐 당신 집 팔아가 이런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 한번 보시죠. 서울 아파트가 진짜 그 비싼 아파트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그거 팔아가 여러분들 주거비를 좀 줄이고 돈이란 게 전부 다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100만 원짜리 여러분들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한 50만 원짜리 줄이면은 50만 원을 가지고 S&P 500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항상. 돈이 무한정 아니니까. 지인이 13억 정도에 사서 44억이 됐는데 그럼 44억이 됐으면 13억에 44억이 됐으면 한 3배 뛴 거죠. 3배 뛰었습니까? 3배? 한 3배 뛴 거죠. 그럼 뭐 S&P 여러분들 500에다 여러분들 투자하더라도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되면 3배는 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3배가 아니고 뭡니까? 10배 이상이 됐을 거고. 그죠? 제 이야기는 지인이 돈을 얼마를 벌었다 이게 아니고 숫자를 한번 보자 이야기죠. 숫자를 한번 보는 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내는 것은 이게 이런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의 S&P 500에 투자했을 때하고 S&P 500에 투자했을 때하고 미국의 중위값 집 가격의 상승 그래프거든요. 뭐 서울은 다를 겁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주식 가격 상승률을 못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어떠냐. 여기 보시면
지난 15년간 자산군별 가격 상승률 한번 구해본 겁니다. 2009년 4월부터 2020년 4월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제곱미터당 이러면 4,500만 원에 3,800만 원 줄었는데 뭐 지역별로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크게 오른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2009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5센트가 6만 3천 불이니까 2020년 4월이니까 뭐 지금에 훨씬 더 올랐겠죠. S&P 지수가 이런 880이었구나 그때. 지금은 뭐 거의 7,600 하고 있으니까 6,000한 뭐 900, 700 정도 되죠. 그다음에 반도체 대표 투자인 SMH가 그 당시 주가가 25불이었네요. 25불.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20불이 하면 지금은 340불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여러분들 184% 올랐고 SMH가 15.5%, S&P 500이 12.4%, 서울 강남 아파트가 여러분들 2024년 기준이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좀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성장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좋은 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군별로 투자를. 그러니까 코비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술주를 선택했던 사람들, 특히 반도체 주식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분들 자산을 늘렸죠. 그런데 리츠, 부동산 신탁이나 에너지 같은 데 투자한 사람은 돈을 거의 못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성자는 그냥 기술주라든지 이런 데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장 성장 거죠. 자본주의가 점점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사랑하네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레버리지 ETF의 성장이 거의 포물선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시장이 카지노처럼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바뀌어가는 거죠. 그지? 시장이 이러면 엄청나게 크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2배 상품, 3배 상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미국도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린 엘든이라는 분이 이 자산운용사 CEO인데 여기 보시죠. 조직적인 토큰 펌프를 위한 엑시트 유동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린 엘드맨이라는 분이 비트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비트코인 팔고 G캐시로 5만 배 이득을 보며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비트코인 팔고 다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김치코인을 사라는 이야기죠. 김치코인. 미국은 햄버거 코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햄버거 코인을 사라는 겁니다. 그 어디나 여러분들 그렇게 엉큼한 놈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린 엘드만이 먹잇감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엑시트 유동성이라는 것이 보통 코인 가격을 올린 내부자나 선행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주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털고 나갈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투자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노년에 사기당하면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화폐 가치를 이제 방어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화두가 통화량이 급증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산 가치를 보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은가 봐요.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시대 변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잭 도시는 천재입니다. 천재. 엄청나게 부자겠죠. 트위터를 만들었으니까. 천재들은 인사이트가 있죠. 무슨 인사이트가 있냐. 2021년도에 잭 도시가 이런 글을 남긴 바입니다. 잭 도시는 전적으로 옳았고 우리가 금과 비트코인에서 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금 대 비트코인 논쟁이나 OP 수익률 논쟁을 멈추기를 제안합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맥스 케이저란 분이. 이 글에 대해서 잭 도시가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뭐가 변함이 없느냐.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을 것이고 화폐 가치는 추락할 것이고, 그래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 잭 도시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2021년이가 코비드가 진행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 때 잭 도시가 갖고 있던 진단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는 잭 도시는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이게 2021년도 10월 23일 날 잭 도시가 남긴 겁니다.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변화를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다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돈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2021년 10월 달에 이름 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뛰어난 사람들의 통찰력을 우리가 참조하는 겁니다. 잭 도시는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is not crypto,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화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런 생각을 잭 도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잭 도시가 제미 셀렉트라는 사람의 글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화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미 셀렉트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폴슨 파머스 마켓에서 스퀘어가 잭 도시가 만든 회사가 판매자들에게 비트코인 결제를 제공했습니다. 판매자들은 2026년에 스스로가 재료가 일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반응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가요? 아, 정말요? 멋지네요. 우리 아빠가 몇 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분은 부자가 됐겠네요. 이 내용을 이 업계에 있는 제미 셀렉트라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비트코인 결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만이 아니고 결제 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네요. 잭 도시가
갖고 있는 견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잭도 씨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구분하시며 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잭도 씨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잭도 씨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는 더 넓은 범주에 넣는 것을 거부합니다. 잭도 씨는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화폐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은 물론이고 결제 교환 수단 전송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바로 며칠 전에 본인 스퀘어에 활동하고 있는 판매자 400여 명에게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 거죠. 비트코인은 투기적 성격의 암호화폐가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이자 안전자산이고 실제로 일상생활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잭도 씨의 일관된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디로 바뀌는지, 그래서 기회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잭도 씨가 엊그제 출시한 스퀘어, 본인의 여러분들 그런 이 비즈니스 플랫폼인 스퀘어에서 비트코인 결제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말기입니다. 이게 스퀘어에 출시한, 그러니까 뭐 단말기가 묵직한 게 아니고 식당 같은 데서 고객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원이 이름 가져가 가지고 바로 결제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하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스퀘어 핸드헬드, 타임의 2025년도 최고 발명품입니다. 이게 단말기입니다. 단말기. 비트코인 결제 단말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스퀘어 핸드헬드, 이미지에 등장하는 스퀘어 핸드헬드는 스퀘어사에서 개발한 휴대용 POS 시스템 단말기입니다. 이 기기는 식당 서버나 소규모 상점, 파머스 마켓 등 이동하며 결제를 받아야 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올인원 결제 단말기입니다. 여기서 아마 카드 결제도 가능할 겁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전부 다 가능한데 옵션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 결제입니다. 비트코인 결제. 판매자는 이 핸드헬드 기기의 판매 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원이 여러분들 얼마나 칩니다 하면 고객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카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되면 핸드헬드 화면에 비트코인 결제를 위한 QR코드가 뜨고 QR코드하고 고객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 앱을 여러분들 연동해 가지고 그냥 클릭하게 되면 착각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결제가 끝나는 겁니다. 일단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는 거죠.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판매자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면 판매자는 그 금액을 즉시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원하면 그냥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할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결제 수수료 절감이고 기존 신용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속도도 좀 빠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직원이 커피 오다를 받은 다음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은 그다음에 QR코드가 뜨면 그 QR코드에 맞춰 가지고 개인이 자기 앱을 오픈해 가지고 QR코드에 여러분들 딱 맞추면은 결제가 끝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그리고 결제 이게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던데 마스터카드 비자 여러분들 주가를 보니까 아직 많이 빠지거나 그런 건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핸드헬드 결제기입니다. 터미널기도 사용하고 이건 고객한테 바로 들고 가서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Pay with Bitcoin. 어쨌든 세상이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워싱턴 DC에 있는 콤바스 커피숍에서 결제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스퀘어 단말기를 막 배치했습니다. 잭 도시에게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이 곧 전 세계 스퀘어 기기에 도입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콤바스라는 여러분들 커피숍입니다. 비트코인 accepted here.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뭐 저도 이런 데 익숙하지 않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야, 이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결제를 하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뭐 기술적으로 조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 이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콤바스 이름들 여기에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이제 오다 주문을 하면은 직원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돈을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돈이 B6.526이네요. 이게 돈 액수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QR코드가 뜨는 거죠. 그럼 이 고객이 자기 지갑을 열어 가지고 QR코드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바로 여러분들 결제가 바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딱 결제가 맞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니까 어떻든 고객들이 비트코인 결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분은 아담백이라는 분인데 이런 암호화폐 커뮤니티나 이런 데 굉장히 존경받는 엔지니어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위스를 방문해 가지고 아담백의 스위스 루가노 이 보면은 유럽도 굉장히 분발하네요. 이게 실험 정신이거든요. 스위스 루가노 지역에 350개 업체가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네요. 이거를 아담백 씨가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스위스의 루가노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350개 이상 정도의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결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가게 여기 보면 테드도 받고 테드도 받습니다. LBGA라는 것도 받고 비트코인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루가노 지역은 아주 의욕적으로 이 프로젝트 명칭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완전히 제도화하자 이렇게 플랜 B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스 카페에서 이렇게 테드 비트코인 전부 다 이런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대를 앞서가는데 유럽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데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이렇게 이름들 관리들이 앞서가는 겁니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이런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알리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을 겁니다. 아담백 씨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젊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를 전체 다 실시하는 겁니다. 스위스 루가노시에서 비트코인이 일상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입증합니다. 안경점, 약국, 파스타, 피자, 카페, 음료, 미술 갤러리 전부 다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시대를 계속 수용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포워드 루킹 소사이어티가 돼야 된다.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 뒤를 마고
지금 와가지고 4.3 여순 사건이 어떤지 얼마나 고루합니까? 내가 볼 징글징글한 겁니다. 앞으로 가야 기회도 있고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지 않습니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4.3 여순 사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담백입니다. 루가노에서 비트코인으로 뭘 살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경점입니다. 여기 비트코인으로 처방 안경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비트코인으로 예술작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스파게티 포모도로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파스타와 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SNS 카페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받습니다. 여기 음료수도 다 비트코인 받습니다. 카바디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고기와 생선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약국입니다. 전부 다 비트코인이 가능한 겁니다. 스위스 같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진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비트코인 아트 카페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버너스키니에서는 비트코인 생선을 살 수 있습니다. 스위스 루가노에 사용하는 것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으로 여러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차 레이어, 이런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2차 레이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이 기본적인 기술 기반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스위스 루가노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은 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루가노시는 플랜 B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비트코인 테더 스위스 프랑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도시의 사실상의 법정 통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시대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겁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 루가노는 비트코인 결제를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2차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느린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여 즉각적인 소액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커피 한 잔이나 빵 하나를 사는 일상적인 소맥을 해서도 전부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루가노 프로젝트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솔루션 하나인 잭 말러가 세운 스트라이크를 포함한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는 사용자와 가맹점이 현금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체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를 모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결제, 낮은 수수료. 여러분들 업체가 많네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외에 현재 유럽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라이트닝 결제 솔루션 업체입니다. BTC 페이 서버, 코인게이트, 코인파이. 유럽이 참 앞서가네요. 이런 문제에서는. 월렛 오브 사토시, 피닉스, 문왈렛.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죠.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의 대표 도시들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뀐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위스 루가노시는 플랜 B를 추진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 스위스 주크, 루가노와 같은 스위스에 위치하며 클립토밸리라는 별명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세금 및 공공서비스 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스위스가 이렇게 이름들 진취적으로 이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이름들 마이크로스트레이트에 투자도 하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자꾸 다뤄야 되는 거죠.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체코플라와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인 사토시 랩스의 본거지고 세계에서 비트코인 허용업소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가 체코플라입니다. 코인앱 데이터에 따르면 플라에서는 아파트 임대, 식당, 바, 심지어 암호화폐 친화적인 영화관까지 전부가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슬로베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도 류블라나에는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다.
르벌 안에 있는 BTC 시티라는 독특한 쇼핑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수많은 소매점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합니다.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 비트코인을 사슬 화폐로 분류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한때 유럽의 비트코인 수도였습니다. 예?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해서 블록체인 기업과 디지털 노마드가 모이는 허브입니다. 리스본에는 암호화폐 기업과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분들 마이애미가 가장 앞서가네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마이애미, 뉴욕주 의회 차원에서 암호화폐 결제 법안의 허용.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어가는 겁니다. 한국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조금 더 진취로 했으면 굉장히 빨리 앞서갔을 건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죠. 업비트가 아마 세계 4위일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자, 여러분 오늘 지금도 비트코인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학습하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상당히 여러분들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도 벅찰 정도로 세상이 변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이런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